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124페이지 가시고 6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이하 질문 같은 경우는요, 올해 개정된 보증 파트에 있는 조문들로서 아주 중요한데요. 제 수업 들으신 다음에 요 책 제일 뒷부분에 가시면 한 번 더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함께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채권자입시다. A가 채권자이고 B가 이제 보증인이다. 보증인이었을 때 A가 B를 상대해가지고 보증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려면 일단 A하고 B 사이에서 보증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필요하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보특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그 법의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 같은 경우는요, 원래 보증의 방식 그 자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제한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중하지 못한 보증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법, 개정법 같은 경우는 그 보증의 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 작성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들 참고 조문을 보시면 자, 428조에 2 돼 있고요. 표제가 보증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1항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증 같은 경우는 그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면이 있는 밑줄, 서면에 의한 표시가 있었을 때 효력 발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 서면 작성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됐다 해서 서면 안 했을 경우는요, 일단 보증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A가 B를 상대해가지고 보증 채무에 대해서 이행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B 같은 경우는요, 보증계약의 무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중한 보증을 위해서까지 기억하시죠. 근데 단서문에 보시면요, 보증의사가 전자문서 따위에 의해서 됐을 경우는 효력이 없다 그래가지고요, 일단 밑에 있는 7번 질문부터 봅시다. 개정법에 의했을 경우는요, 전자문서 웹페이지를 떠올리시면 되죠. 이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증했을 경우에도 신중하지 못한 보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보증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게 개정법입니다. 따라서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의 효력은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7번 지문은 틀렸는데, 앞으로 이 428조의 2의 제1항 단서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은 비판이 있게 될 겁니다.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자인강 같은 것도 다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의 효력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요, 앞으로 변화될 새로운 세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시험 문제 풀 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전자문서의 경우는요, 효력이 없다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6번 지문 가보시면요, 위에 자, 보증인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등등등이 밑줄 서면에 의해서 표시되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며 끊고 맞다. 다시 그 밑에 참고 조항 2항을 보시면요, 자, 보증 채무를 보증인에게 밑줄 불리하게 바꿀 것 같다. 불리하게 변경도 서면이 필요하다. 첫 번째요, 하나 조문 그대로 불리하게 바꾸는 것도 서면 작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유리하게 바꾸는 경우는요, 그렇죠, 최초에 보증계약 할 때만 서면 작성이 있었더라면 그 뒤에 보증 채무의 내용을 보증인 B한테 유리하게 바꾸는 경우는 신중하지 못한 보증을 맞는 것과 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바꿀 때는요, 별도의 서면 작성이 필요 없다까지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을 보시면 밑에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다. 빨간 펜으로 이행한 자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방금 봤지만요, 자, 보증 계약을 서면이 필요한데 서면 작성 안 한 상태에서 A가 B를 상대해가지고 원고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보증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B 같은 경우가 보증계약의 효력 없음에 근거해가지고 항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보증계약 할 때 서면 작성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미 B가 A한테, 보증인 B가 채권자 A에게 예를 들면 보증금 총 1억 중에서 1억만큼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B가 원고의 지위에서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이미 지급했던 그 1억이라고 하는 금전 상당의 이익에 대해서 B가 A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는 제3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보증인이 이미 보증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이행을 해버린 경우에, 돈을 줘버린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이미 돈을 준 범위 내에서만큼은 제1항과 2항에 있는 방식의 하자, 즉 서면 작성이 없었음에 근거해 가지고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해서 아직까지 돈 준 게 없다면 줄 필요 없어요. 이미 준 게 있으면요, 동조에 근거해 가지고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샤프로 민법 제741조에 근거한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까지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6번 질문 가시면 서면 표시가 필요하며 보증 채무를 보증인에게 유리하게 말고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도 똑같이 서면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증인은 무효를 주장하여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 이미 이행했던 보증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사망이었죠. 따라서 6번 질문은 틀린 질문 처리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보고 있는 거는 2016년도 2월 4일부터 시행될 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될 거니까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봤고요. 8번 질문 같은 경우는요, 민법 제 436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듣기만 하시죠. 자, A하고 C 사이에서 주채무의 발생 원인 계약이 있다. 예를 들면 채권자 A하고 주채무자 C 사이에서 금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 금전대차 계약의 취소의 원인이 있음에 대해서 B가 알고 있으면서 A하고 보증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A하고 C 사이에서의 금전대차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채무를 보증인 B가 진다는 게 동조였죠. 요 조문은 제 기본 들으신 분들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문제점이 그렇죠. 지나치게 보증인 B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이 비판을 고려해가지고 지금은 이 조문은 삭제가 되었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질문 가시면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 보증했던 B가 보증계약할 당시에 그 취소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제 끝에 증거수로 본다 지금에 의했을 경우는요, 틀린 지문이죠. 해서 개정법에 의했을 경우에는 동조가 삭제됐고 주채무의 발생 원인 계약이 됨으로써 소멸돼 버리면요, 부종성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보증 채무도 그냥 함께 소멸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8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질문 또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보증계약할 때는요, 보증계약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미치는 사항이 있었을 경우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까지는 맞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보증계약이 당연히 무효이다 뒷부분이 틀렸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 조문 가신 다음에 자, 표제를 보시면 채권자의 정보 제공 의무와 통지 의무인데, 자, 종래 같은 경우에 민법상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는요, 채권자에게 보증인 B에 대해서 채무자의 신용 상태 등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따라서 채권자가 침묵했다 하더라도 위법성 따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 B 같은 경우가 보증계약을 민법 제110조에 근거해 가지고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게 종대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정보가 있었을 경우는 보증인 B한테 고지할 의무를 인정해버린 겁니다. 해서 1항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채권자 A 같은 경우는 B를 만나서 보증계약할 때 보증계약 여부 등등등에 대해서 주채무자의 정보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럼 쭉 빼가지고 알지 못한 정보 같은 경우는요, 굳이 채권자 A가 알아내가지고 B한테 알려줄 의무는 없죠. 따라서 조사 의무까지는요, 인정되지 않고요, 보유하고 있거나 지금 알고 있는 정보까지만 B한테 알려주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1차 보증계약이 종료하고요, 다시 A하고 B 사이에서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까지 제1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항에 한번 읽으시면 되고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4항에 보시면 채권자가 제1항부터 3항까지를 위반해가지고 보증인 B에게 손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법원 같은 경우는 그 손해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해가지고 빨간 펜으로 보증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해서
채권자 A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보증인 B에게 고지할 의무가 제1항에 의해서 인정되는데 그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증계약의 효력이 당연하게 무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제가 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다시 지문을 보시면 제일 끝에 보증계약이 당연하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9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아시겠죠? 이것만 잘 보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자, 10번 지문 가시면요. 보특법 제3조 제1항에 보게 되면 보증 같은 경우는 그 보증 의사가 서면 등등등에 의한 서면 표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때 작성된 서면에는 반드시 보증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반드시 있을 필요 없죠. 해서 그 서면을 봤을 때에 보증 의사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석되어지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문구로서 보증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서면에 보니까 보증한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해석을 해보니까 충분히 보증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판단될 경우는요, 보특법상으로도 보증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인정된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가신 다음에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 1번 지문 또 매우 중요한 지문인데요.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채무자 을이 병한테 금전 채권이 있었다 해서 을 같은 경우가 채무자이고요. 병 같은 경우가 제3채무자라고 기억하시면 되지요. 채무자이다. 그래서 이제 을이 병한테 예를 들면 Y라고 하는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근데 갑이 이제 을한테 또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채권을 제가 X 채권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봅시다. 자, 이때 을이 병한테 가지고 있었던 이 Y 채권을요. 색깔 바꿀까요? 요 Y 채권을 Y를 을이 이렇게 갑한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채권 양도할 때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을지가 갑한테 지고 있었던 이 X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의 담보의 목적으로 해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을이 갑한테 양도하는 경우다. 일종의 뭐겠습니까? 채권 양도 담보가 이루어지는 경우죠. 채권 양도 담보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을이 갑한테 Y 채권을요. 원래 을이 갑한테 지급해야 될 1억이라고 하는 현금에 대신해 가지고 Y 채권 가지고 돈을 갚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뭐였죠? 그렇죠. 변제에 가름해 가지고 변제에 가름해서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우리가 배웠던 일종의 대물 변제라고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 담보로 보는 경우하고 변제에 가름한 경우로 보는 경우에 차이가 뭐가 있었냐? 먼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서 을이 갑한테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주면 기본 채권이 소멸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서 을이 갑한테 양도를 했을 경우는 요 X 채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요건, 채권 양도 통지 등등등 요건만 구비했다면 요 경우는 갑 같은 경우가 을에게도 피담보 채권이었던 X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병에게도 요건만 구비했다면 담보권 실행조로서 Y 채권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서 을이 갑한테 양도했을 경우는요 위험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변제에 가름해가지고 을이 갑한테 양도했다. 다시 보시죠. 을이 Y 채권을 변제에 가름해가지고 양도했다. 그 말은 Y 채권을 갑한테 줌으로써 X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 X 채권은요, 그렇죠. 대물 변제 효력에 의해서 소멸되어지겠죠. 따라서 변제에 가름해서 양도했을 경우에는 갑이 을한테 여러분들 X 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변제했기 때문에 소멸됐으니까 또 청구하면 을이 변제 항변하겠죠. 따라서 X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고 Y 채권만 Y 병한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밑의 경우라면 만약에 병이 망해버려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으면 갑은요 더 이상 을한테는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즉 둘 중에 어떤 목적으로서 을이 갑한테 양도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이긴 한데 둘 중에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았을 경우는 갑이 이렇게 밑에 것처럼 무리수를 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둘 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서 양도한으로 일단 추정한다까지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놓고 이제 한번 1번 질문 가볼게요. 을이 병에게 채권이 있었는데 을 같은 경우가 자기의 채권자 갑에게 밑줄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이렇게 나오면요. 그러면 밑에 거에 근거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지요. 그래서 채무 변제에 가름해가지고 병한테 채권 양도하기로 하고 밑줄 별도의 특약은 하지 않았다. 두 가지죠. 변제에 가름하기로 했고 별도의 특약을 한 바가 없었다. 그런데 병에게 돈이 한 푼도 없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1번 담보 책임 추궁할 수 없지만의 밑줄 그으신 다음에 민법 제579조라고 메모하시죠. 민법 제579조라고 메모하신 다음에 579조 보고 오시죠. 표제가 뭐죠? 채권 매매와 담보 책임이었죠. 그래서 채권 매매가 된 사안에서 그 채권의 채무자인 병이 돈이 한 푼도 없었을 경우는요. 원칙은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렇죠. 담보에 특약을 했을 경우는요. 579조에 근거해가지고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별도의 합의를 한 것이 있다 없다?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칙이기 때문에 민법 제579조에 근거해가지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까지는 맞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채권 행사할 수 있다 없죠? 왜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방금 밑줄 그었지만 변제에 가름해가지고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 채권의 소멸이 이루어지므로 갑은 을에게도 뭐 할 수 없다?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리스크가 있으니까 채권 담보의 목적인지 아니면 변제에 가름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치 않았을 경우는 이런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보는 게 하다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고요. 두 가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서 양도했던 경우 하나 기억하시고 민법 제579조 제1항 2항 두 개 구분해가지고 조문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이 지문 또 함께 기억하시면 세 가지를 공부한 겁니다. 자, 2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449조 제2항 단서에 보시면요. 채권 양도 금지 합의를 할 수 있다 해서 갑이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요때 갑하고 을 사이에서 야 우리 사이에서 갑 너는 절대 채권을 양도하지 말자 라고 채권 양도 금지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갑이 그것을 병한테 양도했고 난 다음에 병이 을한테 양수금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했을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 채권 양도 금지 합의라고 하는 것은 1단계 외부에 공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 병이 알 수가 없는 거다. 해서 양수인 병 같은 경우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요. 그러면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병이 승소할 수가 없는 거고 채권 양수인 병이 선의 무중과실인 경우는요. 그렇죠. 병이 채권 자체를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만 있게 되면 병이 승소할 수 있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병이 악이면요. 그럼 병은 그렇죠. 선의의 3자에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 을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악의의 병이 또 선의 무중과실의 정에게 채권을 양도해 버린 거예요. 그럼 정은요. 그렇죠. 정이 선의 중과실이 없다면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다면 정도 3자로서 보호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해서 보시면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악이 양수인 병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선의로 취득했던 정 같은 경우는 위조항 선의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양수인 병이 악의인 경우에도 전득자 정이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다면요 채무자한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한 번 더 기억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민법 제108조 제2항과 똑같이 보는 게 판례 입장이다. 갑하고 을 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다. 병이 악이다. 정이 선이면요. 정도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된다와 똑같은 논리니까 함께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뭐 읽으면 되는 거고요. 4번 지문 가볼게요. 4번 지문 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되게 될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변종적 채무인수 계약했을 경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시험 문제도 막 내지만서도 조금씩 구분하자 해서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가 채권자이고 B가 채무자이고 C 같은 경우가 인수인이다. 자, 지금부터 하는 설명 같은 경우 적으세요. 변존적 채무인수입니다. 됐죠? 했을 경우에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A하고 B하고 C 사이에서 3자 합의를 하는 경우다. 자, 이런 경우는 또 별도로 A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미 A가 했지 않습니까? 별도의 승낙이 전혀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다. 말고요. 자, A하고 C 사이에서 했을 경우는요. 또 A가 이미 승낙한 게 있으니까 또 별도의 A의 승낙은 필요 없죠. 승낙은 전혀 필요 없다. 문제가 뭐냐면요. 채무자 B하고 C 사이에서 이제 합의를 한 경우인데 위에 두 가지 같은 경우는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A가 직접 지가 계약을 했으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B하고 C의 수 사이에서 했을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B하고 C가 계약했는데 A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다가 C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B하고 C, 즉 채무자 B하고 인수인 C 사이에서 됐을 경우는요. 요 경우는 제3자 A를 위한 계약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3자를 위한 계약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제3자 A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필요한데 요 승낙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렇죠. 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의미가 있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요 수익의 의사표시는요. 첫 번째, B하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성립 요건도 아니죠. 성립 요건도 아닌 거고, 두 번째, 효력 발생 요건도 아니죠. 효력 발생 요건도 아니었다. 그건 뭐였습니까? 그렇죠. A가 C 상대해가지고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한 거죠.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요거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 가보시면 채무자 B하고 C 사이 합의에 의해서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는요, 성립, 효력 둘 다 아니라 단순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판례 볼드 그 다음에 있는 문구인데 한 번만 더 제 설명 들어보시죠. 자, 예를 들면 B하고 C가 있었는데, 자, 예를 들면 B가 A한테 승낙을 요구하자 A 같은 경우가 B하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무인수 계약의 성질이 중첩적 채무인수가 아니고 면책적 채무인수인 줄 알고 A가 나 승낙하지 않을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가 B하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무인수 계약의 효력, 인수의 유형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임에 대해서 그 뒤에 A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뒤에 A가 알고 난 다음에 A가 다시 한 번 더 승낙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왜? 처음부터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해서 A가 수익 거부, 승낙 거부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는요, 승낙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할 판례가 뭐예요? 처음부터 진짜로 B하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게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이었고 A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승낙을 거부했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다시 A가 승낙을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해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가시면요, 갑이 을한테 이제 X 건물을 매도를 하는데 이미 X 건물에 담보 물건이나 또는 대항력 갖춘 임차인 등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할 때 합의하기를, 야, 원래 이 X 건물 시가 5억인데 존재하고 있는 피담보 채무액이 3억이니까 네가 그 3억을 인수하고 나머지 2억만, 그러니까 5억에서 인수한 3억 공제하고 나머지 2억만 네가 나한테 지급하라
라고 합의를 했을 경우에 별도의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지요. 해서 5번 지문 제 끝에 보시면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을 경우에 그 인수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이상, 즉 채권자가 승낙했다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단순 이행인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5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번 지문 가시면요, 6번 지문은 체크하신 다음에 자, A가 채권자이고요. A가 채권자이고, B가 채무자이고, C가 이제 이행인수입니다. C가 이행인수인이었을 때 B는 C한테 어떤 권리가 있어요? 야, 너 빨리 네가 이행인수했던 그 부분만큼 A한테 지급해라 라고 인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A는 또 B한테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C가 단순 이행인수인에 불과했을 경우는 A가 C에게 직접 권리는 행사할 수가 없겠지만 A가 B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도 중요한 거니까 꼭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좀 적으세요. 모르시면 직접은 행사할 수 없다. 다만 A가 B를 대위할 수 있다까지 다 책에 있으니까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요. 자, C가 B를 상대해가지고 구상권을,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구상권을 그냥 달랑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을 때 하고요. 말고 C 같은 경우가 법정 대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을 때를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B하고 C 사이에서 이행인수 해가지고요, 인수했던 금액을 C가 A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B하고 C가 만났을 때에는 C가 자기 채무에 대해서 갚은 거예요? 아니면 타인 채무에 대해서 대신 변제한 거예요? 그렇죠. 내부 관계에서만큼은요, C 채무에 대해서 갚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채무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 딱 물었을 경우는요,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C가 A를 통해서 법정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을 때요, 요 법리를 가지고 와서 봐버리면, 보세요. 법정 대위 요건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구상권 발생 사실이 필요하다. 구상권이 발생했을 때만 C 같은 경우가 대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가지고 오면 C가 B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 대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해서 이 6번 지문 같은 경우가 법정 대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요 판례는 특이한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B하고 C 사이에서 그 선박 인수 그런만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선박 인수 비용이요. 예를 들면 선박 인수할 때 들어갈 비용이 있었을 때 일단은 C 내가 낼게. 일단은 C가 부담할게. C가 지출을 할게. 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다시 B가 C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합의가 있던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가 이행인수인이지만 그 인수 비용 같은 경우를 지출한 게 있었을 경우는 별도의 합의에 근거해가지고 B가 C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C가 B한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요 대위가 임의 대위인지 아니면 법정 대위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하실 때는요, 이거 다 빼버리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C가 법정 대위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을 때에는 이렇게 가지고 오지 마시고, 김동진이 그렇다더라 해서 이걸 떠올려가지고 일단 구상권은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지문은 법정 대위인가 아니면 임의 대위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 라고 미리 딱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만이 절대 틀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 이 사안이 이제 법정 대위냐 임의냐의 문제인데, 자, C가 A한테 돈을 갚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B가 C한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갚아 임마
할 수 있겠죠. 계속 C가 버티면요, B가 C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변제를 빨리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B로부터 법적 책임을 질 자에 있기 때문에 요 경우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본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C가 법정 대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고, 그 경우는요, 민법제 481조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 A의 승낙도 필요 없고 채권 양도의 통지 등도 필요 없다까지 함께 딱 결부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지문을 쭉 빼가지고 구상권 행사 여부라고 적으신 다음에 VS에서 달랑 구상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 물으면 없다. 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해놓고 법정 대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었을 경우는요, 법정 대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두 개를 딱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끝에 보시면 법정 대위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기 때문에 6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강론 파트를 가봅시다. 129페이지 1번 지문이죠. 해서 약관규제법이 적용받는 경우는 원래 민법 등에 근거해가지고 사업자한테 인정되는 의무인데 약관에 근거해가지고 배제하거나 면제했을 경우는요, 그렇죠, 불공정성이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약관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약관규제법이었고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요, 사업자 갑과 고객을이 약관법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계약 해제로서 사업자가 받던 금전을 고객을한테 줄 때는 밑줄 이자의 반환 의무에 대해서 배제한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을 보시죠. 548조 제2항. 받았을 때부터의 이자까지 붙여서 갑이 을에게 돌려줄 의무가 원래 민법 제548조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데 약관에 근거해가지고 배제했다. 그건 뭐예요? 불공정한 약관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제 끝에 약관의 효력이 없다니까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가시면요,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제한받는 약관이라고 하는 것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른바 작성의 일방성이었죠. 해서 사업자 갑이 혼자서 다 써놓고 대충 고객을한테 읽어봐요, 읽었어요, 사인해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읽어요 안 읽어요? 그렇죠? 안 읽고 그냥 사인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명칭은 약관이지만 처음부터 사업자 갑과 고객을이 만나가지고 서로 개별적으로 교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을 경우는요, 그렇죠, 작성의 일방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2번 지문 처줄에 보시면 특정 조항에 대해서 밑줄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에는 조금 뒤에 적용받지 않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자, 이때 여러분들요, 자, 교섭을 거쳐가지고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적용받지 않으면 일반 계약인 거야. 따라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요, 103, 104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약관 조항이 유효한 거기 때문에 고객을한테 불리해도 계약상 책임이 을한테 인정돼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요, 사업자 갑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게 아니고. 그러면 자, 어떤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 내용이 고객을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을 같은 경우가 약관규제법에 근거해가지고 부다라고 주장하면요, 또 갑이 뭐 하겠습니까? 야, 우리 사이에서 그 조항 같은 경우는 임마 개별적으로 이미 교섭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겠죠. 따라서 개별적인 교섭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경우는요, 고객을이 아니고 사업자 갑 측에서 야, 우리 사이에서 별도의 교섭을 했기 때문에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사업자 갑이 지는 거겠죠. 해서 제 끝에 보시면 증명 책임은 사업자 갑한테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주계약상 거래기간에 따라서 신용보증기간이 됐으나 밑줄 구상보증 같은 경우는 연장되지 아니하여 끊으신 다음에 쉬운 거예요. 자, 구상보증인이 있는데 구상보증 계약 같은 경우는 그 계약 기간에 대해서 연장이 안 돼가지고 이때 먼저 구상보증 계약이 종료했습니다. 종료했다. 근데 그 다음에 보험사고 또는 보증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됐을 경우는 요 보증 사고에 대해서 구상 보증인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없죠. 왜? 구상 보증 계약 관계가 종료하고 난 뒤에 생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서 질문 제일 끝에 보시면 구상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뭐 지문 정도 한번 가볍게 읽으시고 넘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동의안 건 해지 다 중요한 거니까요. 기본서 한번 쭉 읽고 또 이거 한번 쭉 푸신 다음에 다음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